우리가 6.25 전쟁으로 완전히 초토화되고 잿더미가 됐거든요. 정말 우리는 맨손으로 시작을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왔습니다. 네, 우리 이제 장안의 화제가 되고 계신 분이에요. 이제 증시각도기 시청자의 교사에서 전 국민의 교사로 발돋움하고 계신 홍익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뭐 전국적으로 이제 화제의 인물로 떠오르고 계세요. TVN에 나오셔가지고 야 진짜 완전히 그냥 그 연예인들 그 수강생들이 압도를 당하더군요. 네, 저희가 이제 우리 선생님 그 전국적인 스타 되는데 저희가 약간 보탠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희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중간중간 섞어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언제 나와요? 홍 선생님 언제 나와요? 막 이렇게 댓글을 주고 계시는데 이건 진짜 정말 제가 너무 해보고 싶었던 시그니처 코너로 이제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어. 이건 오직 대한민국의 홍익희만 할 수 있는 바로 그 컨텐츠. 대한민국 무역 이야기. 진짜 저는 제가 이걸 하게 돼서 얼마나 지금 영광인지 모르겠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사회를 기여한다. 예, 맞습니다. 이 맞습니다. 생각이 너무 들어서 이거는 지금 여러분 딴 데서 안 깐 완전 신빙이야. 여러분 완전 신빙이고 꼭 아셔야 되는 한국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지금 여기까지 세계 이제 8대 경제대국 여기까지 오게 된 이 과정,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홍익희의 대한민국 무역사. 참 거창합니다. 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대한민국 무역은 우리 무역은 우리가 6.25 전쟁으로 완전히 초토화되고 잿더미가 됐거든요. 정말 우리는 맨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6.25 전쟁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그 당시 상황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6.25,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의 전체 군단 242대가 휴전선을 넘어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국군은 전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서울이 3일 만에 함락이 됩니다. 걸어오는데도 3일 걸리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순식간에 밀려버리니까 미국을 비롯한 우방들이 급히 유엔그 참가하기로 하고 그 참전국을 모아가지고 16개국의 군사들이 7월 17일 날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을 위시한 선진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그 후진국들도 많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고마움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의미에서 제가 그 나라들을 한번 호명해 보겠습니다. 그 참전국 중에 콜롬비아, 터키, 필리핀, 태국,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하고 에티오피아가 있었어요. 만약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밀려가지고 낙동강까지 밀렸어요. 그래서 지금의 낙동강 유역, 즉 경상남도 일대만 빼놓고 완전히 공산국한테 이렇게 점령당했었는데 그 당시 미국으로서는 의외의 전략을 택합니다. 그렇게 육상에서 밀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인천항은 간만에 차이가 커가지고 사실은 배가 들어가기 힘들죠. 전입하기 힘든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북한도 설마 이 지역으로 상륙하지는 못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무방비 상태에 있을 적에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허리를 끊음으로써 반전을 시켜요. 그래서 그게 전쟁 발발하고 얼마 안 있었네요. 예. 이제 그 후로는 다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유엔군들이 위로 올라갔죠. 예, 북진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 북진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당시 중공이 굉장한 경계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기 국경선으로 몰려오니까. 그렇지. 미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라는 개념을 갖는 거죠. 중공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그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 날 그 시행됐는데 그 다음 달 10월 25일 날 중공군이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압록강을 넘어와요. 그때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됐네. 6월 달에 들어와서 6월 17일 날 유엔군 참전이 이루어지고 7월 17일 날 유엔군이 17일. 참전하고 네. 그다음에 낙동강까지 밀리니까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진행하고 네. 그 다음 달 10월 25일 날 자그마치 26만 명의 중공군이 압록강을 넘어옵니다. 그리고 그때 중공군뿐만 아니라 그 소련도 그 당시 북한을 도와줬어요. 그렇죠. 원래 그 탱크는 소련제 탱크 아니었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예, 240대는 아마 소련제 탱크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중공군이 개입해서 다시 밀고 내려오니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일사후퇴예요. 그렇죠. 그때 이제 다시 우리 피난민들이 다 침자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메가더가 안 되겠다. 이거는 중공군의 후방인 만주를 폭격해야 된다. 라고 이제 본국하고 이제 상의하는 과정에서 미국 대통령은 그건 안 된다. 그러면 전쟁이 너무 커진다. 그렇지. 3차 대전이 되는 거지. 중국, 소련 대 사실은 미국과 같이 붙는 거죠. 전면전을 하는 거지.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지금 저 중공군의 저 기세를 잡으려면 만주를 폭격해야 된다는 거고 미국 정부에서 우려한 거는 야 저러다 그렇지. 제가 만주에다가 핵폭탄도 쏠 수 있겠는데? 라고 해서 메가더를 사령관으로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마음대로 막 직진하니까 위에 얘기를 안 듣고 메가더가 그 야전에서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밀어붙이니까 말을 안 들을 우려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해임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메가더는 해임이 돼요. 1951년에. 네. 그리고 그 내려오는 세력들을 막기 위해서 그 당시 우리 어린 학도병들이 나가가지고 사실은 전선에서 많이 전사를 해요. 어린 학도병들이.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치고받고 숫자가 장난 아니네요. 27,000명? 네, 많이 나왔죠. 그 당시 학도병들은 보통 고등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이 나갔는데 게임해야 되는 친구들이 총 들고 나와가지고 총에 맞고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전쟁이 한 3년여 진행돼서 그 1953년 6월에 휴전회담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 1개월 동안 싸웠는데 그때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떨어진 폭탄만 145만 톤이야. 그래서 하여튼 한반도 전대가 초토화됐어요. 아주 잿더미가 됐어요. 제가 듣기로는 2차 대전에 쓴 폭약 수준과 6.25 전쟁 때 쓴 폭약 수준이 거의 삐까삐까다라고 제가 그래서 들은 이 전쟁에서 사상자가 500만 명이나 났어요. 그 당시 남북한의 인구가 2,500만 명 정도 됐을 때야. 그러니까 국민들의 5분의 1이 죽거나 다쳤어요. 그러니까 5인 가족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모든 가족마다 한 사람씩 사상자가 생긴 거예요. 하기야 뭐 저도 그렇게 따져 보면은 저도 전쟁 그걸 본 가족입니다. 저도. 그리고 이제 남북한뿐만 아니라 그때 참전했던 중공군하고 그다음에 유엔군들도 많이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자 숫자가 얼만큼 많은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라크전이나 아프간
전을 생각해 보면 이라크 전의 사상자가 4,400명이에요. 아프간전이 이제 1,000명이고 거기에 비해서 5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정말 우리 민족으로서는 정말 슬픈 숫자죠. 한반도 역사상 가장 많이 사람이 죽은 단기간에 가장 많이 사람이 죽은 역사네요. 그리고 문제는 사실은 지금도 우리나라는 휴전 중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이 된 게 아니고 아직 평화협정이나 이런 걸 맺지 못하고 그 휴전 협정으로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전쟁이 끝나서 정말 잿더미 상황에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많은 그 역경의 시간을 지냈는데요. 그 과정을 좀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이 가장 염려한 게 아사자들을 어떻게든지 막아야겠다. 굶어 죽는 사람. 그다음에 전염병이 번지지 않도록 방역을 해야 되겠다는 게 그게 두 가지가 국가의 목표야. 그러니까 국민들 굶어 죽는 사람 숫자 줄이자고 전염병 퍼지. 그러니까 산업 시설이나 그 당시 뭐 철도나 이런 거는 거의 다 파괴가 됐어요, 사실은. 특히 경인 지역의 공업지대가 쑥밭이 되고 그다음에 그 기존 다니던 철도들이 다 폭격 맞아가지고 이 철도들이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러겠죠. 예. 제가 들은 말로는 평양은 도시 자체가 없어졌다 그러던데요. 아마. 네. 폭격 많이 받은 데는 아예 도시나 뭐 그 흔적이 아예 없어졌다고. 그래서 그 당시 시카고 대학의 브루스 커밍스라는 교수가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는데 1954년 3년 한반도는 잿더미가 되어 있었다. 남쪽의 부산에서 북쪽의 신의주에 이르기까지 한국인들은 죽은 자들을 묻고 잃은 것들을 슬퍼하면서 그들 생애에 남은 것들을 주워 모으느라 여념이 없었다. 수도 서울에서는 콘크리트와 파편이 뒤범벅이 된 길가에 텅 빈 건물들이 마치 해골처럼 서 있었다. 수도 주변의 미군 기지에는 수많은 거지들이 미군들이 내버리는 찌꺼기를 줍고자 모여들었다. 마을들은 텅 비었으며 거대한 댐들은 더 이상 물을 저장할 수 없게 되었다. 동굴과 터널 속의 두더지 같은 생활에서 기어나온 사람들은 밝은 햇살 속에서 악몽에 부닥치게 된 것이다. 라고 그 당시 상황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휴전 협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서로 상대방한테 잡혀 있는 포로들을 교환하기로 했는데 북한 측의 주장은 남한에 잡혀 있는 포로들을 다 북송시켜라. 유엔군 측하고 남한에서는 그러지 말고 각자 원하는 대로 포로들의 의사를 수용을 해주자. 가겠다는 사람 보내주고 남한에 남겠다는 사람 남겨주자. 했는데 유엔군하고 북한의 협상에서는 북한 쪽의 의견을 수용하는 형태로 이제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즉 미국 말을 안 들어. 당시 미국으로서 가장 힘든 존재가 이승만이었어요. 미국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 유수의 대학을 졸업하고 했기 때문에 미국인들한테 사실은 굉장히 청통해. 그러니까 이게 미국인 마음대로 이게 안 되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포로 문제인데 그러한 협상으로 타결되자 이승만 대통령이 그 헌병사령관을 불러서 매달 며칠 며칠을 위해서 무조건 석방시켜라. 포로들을 그냥. 그래서 방공 포로들. 그냥 남한에 있는 거제도에 있는 사람은 그냥 거기서 그냥 뿌려버렸다고요? 여러 군데 있었는데 3만 명 가까운 포로들을 다 석방을 시켜버렸어요. 북으로 보내지도 그러니까 않고. 미국으로서도 황당한 거지. 그렇지. 북한하고 다 얘기가 돼 있는데 이게 당시 포로들이 강제 북송당하는 건 이제 피했고요. 그 다음에 이승만의 주장은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 북진 통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도 황당하지.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 끝내서 이제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아이젠하우인데 아주 일기에다가 저 아주 골칫덩어리가 아주 정말
위험한 인물이다 막 이렇게 써놔요. 사실은 그 6.25 때 우리에게 미군 그 장갑차라든가 전차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있으면 북진하겠다고 이걸 쳐들어갈 수가 있어서 줄 수가 없었다. 미국에서 무기를. 그럴 수.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이승만을 달래느라고 네. 북진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네. 우리가 니네 방위를 책임져 주겠다 그런. 네, 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한민국 국군이 경거망동하지 말라 해가지고 상호 방위 조약을 이끌어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최고 치적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면 미국이 자동 개입하는 거. 네. 그러니까 상호 방위 조약이니까 사실은 미국이 전쟁이 터지면 우리도 가서 미국을 구해줘야 돼. 사실 되게 웃기는 얘기죠. 그 당시로 보면 지금은 몰라도 그때는 진짜 웃기는 얘기예요. 전차 한 대 없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가 대 국가의 이런 개별 조약은 우리 한국이 처음이래요. 미국으로서는. 그렇지. 그러니까 유럽 같은 거는 이렇게 집단 방어 체제인데 그냥 한 나라하고 서로 전쟁에 개입했으면 구해주기로 한 조약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는 황당하지만 해준 뭐 이런 조약이네요. 그리고 6.25 전쟁 그 과정에서 사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례가 몇 개 있어요. 네. 우선 모택동 아들이 참전을 했는데 한국 전쟁에서 전사를 해요. 그렇죠. 네. 그때 모택동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아들이라고 그래서 그 유해를 다시 중국으로 같이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네. 다른 병사들하고 똑같이 대우해라 해서 결국 모택동 아들은 그 북한에 묻힙니다. 네. 그 다음에 벤플리트 우리 그 유엔군 사령관 벤플리트 장군의 아들도 조종사인데 북한 지역에 추락을 했어요. 네. 그걸 구조하려고 유엔군들이 했을 적에 벤플리트가 못하게 막아요. 네. 내 아들 때문에 그 구조 작전 들어가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아이젠하워 당시 대통령의 아들이 그 대대장급이었는데 한국 전쟁에 참가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그거는 막았어요. 네가 참전하다가 만약 포로로 잡히면 그건 미국 국익에 굉장한 손해가 된다. 네. 차라리 전쟁을 하다가 전사하면 괜찮은데 포로로 잡히면 너는 자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아들이 그러겠다라고 자결각서를 씁니다. 그러고 참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들,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떤 그 지도자들의 어떤 그러한 그 용단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6.25 그 전쟁의 이제 개괄적인 개요인데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이 좀 이런 상황은 좀 아쉬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근데 다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 500만이 이거는 정말 저도 보험 가족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보험 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비극적인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대화로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